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교재 180페이지 펴시고요. 자, 펴놓고 180페이지 납세무자 펴놓고 문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목 문제 풀어봅니다. 핵심콕 출제 상집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상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대상으로 구분한다. 기출지문입니다. 자,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원지 X인지 하나 둘 셋. 답이 엇갈리는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결심 안 하는 분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만 이렇게 종합 별도 분리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주택도 이렇게 구분합니까? 아니잖아요. 주택은. 그래서 주택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토지만 이렇게 종합 별도 분리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주택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택 들어가서. 자, 납세무자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제가 35회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무조건 나왔죠? 예. 그래서 올해는 36개 시험은 또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고요. 다만 종합문제 대비해서 납세무자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상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상 공무상 우리가 등재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시일 현재 아닙니다. 과세 6월 1일 현재고, 또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원칙 아닙니다. 원칙은 공무상 소유자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또 지분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유재산이요. 여러분, 공유다 그러면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공유자들은 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공유재산은 그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인데, 공유재산의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납세무자라고 했는데,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 다시요. 갑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자,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고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갑은 60% 지분돼서 을은 40% 지분돼서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로 바꾸겠죠. 또 만약에 지분에 표시가 없다, 그럼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좌우지간 몇 번 나왔는데 시험에서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그런 거지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요. 여러분,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바꾸면 이거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건데 면적비로 나눈다고 바꿔요. 바꾸면 여기를 바꿉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바꿀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있습니다. 자, 주택이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 을이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해요. 산출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주택은 원래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을 각각 따로따로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표준액 비율이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다. 자,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 건물과 토지 합쳐가지고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 계산한 다음에, 자,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이 나온 세액의 60%는 을에게 납부하라고 고지서 보내고 40%는 갑에게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각각 발부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분산세는 자, 누가 납세문제가 되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문제로 봅니다. 자, 근데 시가 표준액 비율인데 뭐로 바꾼다고요? 면적 비율로요.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택과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아셨죠? 면적 비율 X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근데 재산세 납세문자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 등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문자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산세 지금 납세문자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재산세 납세문자는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금방 봤네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문자입니다. 실질 과세원칙상 등기 등록 안 됐어도.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는 정답 지문이 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요걸 중에 하나가 정답 지문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맨날 설명드린 건데, 먼저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소유권 변동 등이 있는데 그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요,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요거 알 수 없을 때, 자, 그럴 때 예외적으로 이제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는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갑과 을이요,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매매하는데 매매할 때 보면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만약에 2025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자, 그래서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만약에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을명의로. 그럴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문자는 누가 될 것이냐?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여러분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자,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날은 갑이 소유하고 있었죠, 공부상으로는.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농지받고 열세 받고, 자, 6월 1일 날 매수인 을이 소유하고 있죠? 사실상이에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가 납세문자 되냐? 재산세 납세문자는 원칙적으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고 했죠? 등기 안 됐어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매수인 을이 납세문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별 건데,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예요.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들었던 건데 이것도 역시 또 정답 질문 나왔는데,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근데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 6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그랬더니 봤더니 등기는 아직 안 되는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은 매수인 을이네. 사실상 소유자 매수인 을이 납세문자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권리 변동이 있는데 등기 안 됐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 이제 계약서를 보고서 사실상 소유자가 매수의 을인지 알 건데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언제 잔금 치르고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누가 납세문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변동 등이 있는데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문자? 공부상 소유자.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작년 시험에 또 정답적으로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근데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세무를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데 공무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무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럴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월 이내에 원래 신고해주게 되어 있어요. 공무상수자가 이거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종중세를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알 수 없으니까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종중 소임을 신고했다? 그럼 종중이지.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실질에 의해서 종중재산. 근데 종중이 납세무자지만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공무상 소유자. 그 다음에 근데 종중재산이라고 종중이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파산 선고가 내려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 파산재단이라는 게 뭐냐면 파산자의 총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자의 총재산이에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데 파산재단이라는 것은 파산자의 총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파산재단은 누가 납세무자? 공무상 소유자입니다. 바꾸면 사실상 소유자로 바꾸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무상 소유자가 되는 것 세 가지. 이거 계속 35회 시험 때도 알려드렸었는데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물어봤었습니다.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무상 소유자가 되는 것 세 가지. 어떤 경우냐?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중재산인데 종중세를 신고 안 했을 때,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공무상 소유자. 또 그 다음에 파산재단,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 누가 납세무자? 공무상 소유자. 다시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공무상 소유자. 실제 종중재산인데 공무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세를 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파산재단 누가 납세무자? 공무상 소유자. 세 가지. 자꾸 이제 보면 됩니다. 이거 계속 적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내용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2문제나 나와서 정답으로 2문제 각각.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공무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를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냐? 공무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근데 종중세를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에 의해서 공부와 상관없이 실제는 종중소임을 알게 됐으니까 종중이 납세무자가 되고,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 누가 납세무자? 공무상 소유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무상 소유에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상속계 이생재산인데 상속등기가 안 됐을 때,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속등기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상속등기 안 됐어요. 상속계 재산인데 그럴 때는 이것도 나중에 배우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 주된 상속자라는 사람이 이 재산을 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를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월 이내에. 그런데 상속 등기도 안 됐어. 그럼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도 몰라.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은 무조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실상 누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해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과세권자는 이분이 사망 신고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땐 누가 납세무자냐?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인데,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 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여러분 상속지분은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다 일로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상속지분 똑같습니다. 요즘은 남녀평등. 근데 배우자는 거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예요. 그러면 상속순위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그럼 누가 주된 상속자가 돼? 배우자가. 그런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녀들만 배우자가 2명 이상일 리는 없고, 자녀들만 있을 때 상속지분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주된 상속자가 되냐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계산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았을 때 공동 상속인이다. 상속인 아닙니다. 상속 등기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상속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 아니고 주된 상속자입니다. 결정의 제 1순위는 누구라고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거는요, 보세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무자라냐?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랍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예요. 시험에서는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아니에요. 실제로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도 실제로 권리 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즉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시험에도 다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요. 제가 이거는 무조건 시험 지문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죠? 이건 35회 시험도. 신탁법 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냐?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입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전국에 10만 명 이상 다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바꾸면 뭐라고 바꾸겠어요? 신탁법에서 신탁한 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로 바꾸겠지. 아니고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신탁해놓고 나는 뭐 집 재산 없어 나는 뭐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또 나와요. 종부세에서도 지문 시험 35회 지문에 나왔는데, 하여튼 신탁재산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바꾸면 뭐로 바꿔요? 수탁자로. 위탁자 납세무자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또 보면서 2회독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 납세무자, 여러분들이 별 표시를 딱 3개 하시고, 3개? 하나 하시고, 아이고, 그럼. 자, 제가 35회 시험 때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독립화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36개 시험은 이제 중요성은 좀 독립화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떨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기일이 아니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사실상 소유한 자 납세무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다.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다. 틀립니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자, 공유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 되냐? 지분권자. 그래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 근데 시험에서 공유재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땡,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로 한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예? 가불이 공유하는 공유재산이다. 지분에 표시가 없다.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50%씩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가불 각자 지분권자 각자 납세무자입니다. 가불은 50%, 을은 50% 이런 식으로 그런 거지.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 아닙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닙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가. 예? 갑 60, 을 40%다. 누가 납세무자? 갑은 60%, 을은 40% 지분에서 갑과 을 지분권자예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누굴 납세무자?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바꾸면 여기를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시가표준액 비율인데 요 돼지꼬리 땡야에서 면적 비율 X예요. 바꾸면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아니고 시가표준액 비율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납세무자. 위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의 언급한 중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 3가지 제가 아까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 3가지요. 자, 먼저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어. 언제 잔금술 이런 거 몰라.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해.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부상소유자 어떻게 알아요? 공부상은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고.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소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종결까지 파산재단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리 변동이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종중재산인데 신고 안 했을 때 파산재단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소유자. 외적으로 원칙은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인데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부상소유자 되는 거 세 가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요게 틀린 거 골라라 해서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개인명의 등재되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심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작년에 종중이 납세무자라고 바꿨어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종중세임을 신고하면 종중이지만, 자, 누가 납세무자? 공무상소유자. 근데 종중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여러분 상속 등기가 안 되고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원래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되면 주된 상속자란 자가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 주게 되는데요. 뒤에 나와요, 나중에. 근데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누가 납세문자냐? 주된 상속자예요.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라고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가 2순위입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지, 이거 시험에서 주된 상속자인데 시험에서 바꾸기를 상속인,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하여튼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인이다. X입니다. 상속인 아니고 주된 상속자입니다.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요. 자, 보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입니다. and 재산세상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매수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 지자체 조합과 and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변동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자, 또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국가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자가 매수계약자.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경우,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의무자?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특이하게도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 딱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심화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이 정도 딱 여러분들이 오늘 기본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납세의무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이거 보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들.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줄제상집은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권자 각자지, 그죠? 그래서 X입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자, 갑 60, 을 40% 공유재산, 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은 60%는 4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이거 틀리면 전국에 10만 명 맞히는데 혼자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입니다.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 그래서 수탁자 아니라는 거 상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인데 여러분, 자, 이거 제가 36회 시험에 출제 예상 나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무조건 나온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무조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무조건 나오는 건데, 특히 과세표준 이 부분에 2024년 개정이 있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2025년에는 36개 시험은 요 과세 표준에 대한 거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에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요새 세상에 어수선해서 그런가 빠지는 분들이 막 수업 시간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인강도 접속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요즘 막 그렇답니다. 흔들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는 하여튼 좌우지간 하여튼 우리 누가 학창 시절에도 그렇지만 다른 거 막 일일이 다 신경 쓰고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여튼 공부하는 수험생은 하여튼 하루에 정량은 무조건 채워놓고 노시든 뭘 하시든 연말을 즐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우리 과세 표준이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잖아요.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 가액이에요. 보유하는 재산 가격이 과세 표준이고 그 보유하는 재산 가격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그죠? 근데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 아니고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리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재산세에 달하고 거기서 보내옵니다. 아니 무엇을 근거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느냐? 무엇을 근거로 계산해요? 시가표준액. 미리 공시가격 매겨놓은 거 이거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항상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법인 장부상 가격, 사실상 취득가격 아닙니다.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시가표준액이긴 한데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은요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세 기준 유효 1년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하느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데 이거 반드시 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할 때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한다고 지방세법에 돼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몇 프로냐? 70%입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입니다. 이렇게 곱해야 되고요. 반드시 토지건축물은 주택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방세법에는 40에서 8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몇 프로냐? 60%입니다. 근데 이건 60%는 다주택이라든가 법인 소유 주택이 60%인 거고, 자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표준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해서 좌우지간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초과하는 주택은 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여러분 43, 44, 45%고 일반적으로는 1세 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이나 법인 소유 주택은 몇 프로고 일반적으로는 60%고요. 원칙적으로 60%. 반드시 곱해야 됩니다. 안 곱하면 틀립니다.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토지 주택에 한해서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곱합니까? 아니고 모두 건축물도.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는 이렇게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립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과세표준 상한액이라는 것이 2024년도에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택의 과세표준이요. 자, 보세요. 주택의 과세표준이
우리가 금방 주택과세 표준은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60%. 그게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정시장가 가액비율을 시가편액에다 몇 프로 곱했어요? 43, 44, 45%. 시가편액에 따라 그 공정시장가를 곱해서 구한 주택과세 표준이 다음 법령에 따른 계산식에 따른 이 과세 표준의 상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 상한액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을 일정 금액을 못 넘게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은 다른 건 아니에요. 주택만 이렇게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과세 표준 상한액보다 주택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을 곱하는 과세 표준이 자 법령에 따른 과세 표준 상한액보다 뭐 할 때요? 커요. 자 그러면 이 주택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과세 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이제 과세 표준 상한액을 못 넘게 해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자 한 번도 지금 아직 안 나왔고 2024년 개정되고 안 나왔는데 만약에 36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내느냐? 자 보세요.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 이걸 바꿉니다. 이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은 뭐만 적용된다고요? 주택만 적용돼요. 주택만. 자, 주택만 적용되는 건데, 이걸 주택만 적용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토지나 건축물로 바꿉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은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주택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은 주택뿐만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 적용하는 것이지 이걸 적용하는 것이지 자 토지나 건축물은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시험에서 뻔하지 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신설된 규정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은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 사람이 이걸 어떻게 출제할까 생각하면 출제하는 사람들이 저랑 제 머리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지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36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물의 과세 표준이 또는 토지 과세 표준이 법령에 따른 과세 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토지나 주택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이 주택뿐만 적용되는 건데 토지나 건축물을 바꿔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토지 건축물은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냥 적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큰 경우인데 이걸 갖다가 또 작은 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경우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주의합니다. 이 부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주의하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세 표준 상한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 표준 상당액에다가요. 직전 연도 해당 주택 과세 표준 상당액이라는 게 뭐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과세 기준을 당시 시가편액으로 산정한 과세편액에다가 과세 표준 상한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이 과세 표준 상한율이라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주택가격 변동률, 지방재정 요건들을 고려해서 0에서 5%까지 범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2024년도는 5%입니다. 5%. 과세 표준 상한율이 5%인데 이걸 못 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 과세 표준 상한액을 못 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과세 표준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 표준 이 상한액보다 뭐 할 때 이 과세 표준 상한액보다도 주택 과세 표준이 시가편액에다 공정시장을 곱한 게 더 커. 그러면 이 과세 표준 상한액으로 합니다. 이걸 못 넘게 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시험에 바꾸면 이걸 토지 건축물로 바꾼다는 거 주의하고 큰 경우인데 적은 경우로 바꾼다는 거. 포인트 두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율연제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안 곱해요. 자, 선박 항공기를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오히려. 자,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뭐만요? 부동산만, 토지, 건축물, 주택만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 곱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자 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개별 공시지가 우리가 토지 시가편액은 개별 공시가잖아요. 어떤 수강생분은 자 법령에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 비율 70% 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한 금액이다. 아니 어떤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돼 있고 어떤 때는 개별 공시가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둘 다 맞는 말이지. 토지 시가편액이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우리 토지 시가편액은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가 이게
토지 시가순액이니까 시가순액이라고 되어 있든 개별 공시가라고 되어 있든 같은 말입니다. 자, 만약에 개별 공시가가 어떤 토지 개별 공시가가 만약에 1억 원이에요.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자 보세요.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하냐 그러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 보세요. 어떤 토지 개별 공시가 1억인 토지가 있다면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는 반드시 여기다 공정시장가 몇 프로? 토지 건축물은 70% 곱한 7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건축물도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 70% 곱한 거고. 만약에 어떤 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죠.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이 주택의 시가순액이 1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1억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프로? 60%요. 자,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요. 만약에 이게 1세대 1주택이었다. 주택이 그러면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3억 원이야 43.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 44. 6억 초과면 45%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선박 항공기는 만약에 1억이다 시가순액이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아요. 곱하면 틀리고 그냥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됩니다. 여러분들 선박항공기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세 과세표준 요약을 봤습니다. 자, 과세표준 중요점은 뭡니다? 선박항공기의 경우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O, X예요. 맞습니다. 곱하면 틀려. 선박항공기는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지. 또 봅니다. 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세에 표준한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내 눈치 보지 마시고 자, 답을 골라야지. X입니다. 아이, 그랬잖아요. 항상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요. 항상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항상 자, 지자체장이 무엇으로요? 시가순액으로 하는 것이지 시가순액으로 사실상 거래가격 아닙니다.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이면 여기다가 공정시장가격도 곱하는 거고요. 자, 또 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에 표준한다. 법인 소유 재산도 항상 뭐로 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시가순액으로. 근데 이게 토지건축물 주택이면 여기다 공정시장가 비율도 곱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세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에? 자, 이쪽 동네는 O였고 다른 의견? 다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택이요.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하는, 맞아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해서 주택은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즉 주택의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주택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해야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안 곱해서 틀렸잖아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게 다주택이면 60%고 일반적으로 법인 소유나 다주택은.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일 때는 시가순액에 따라 43, 44, 45%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해야지. 안 곱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택의 재산세가 수준은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땡. 토지 재산세가 수준은 과세기준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니까.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해야 됩니다. 안 곱해 틀렸고.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지 고득점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지 고득점해요,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공동주택, 1세대 1주택 아니고요.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에? 하나, 둘, 셋.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택. 자, 1세대 1주택 아니라고 그랬고, 주택, 시가순액의 과세표는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 맞습니다. 제가 요걸 보면 항상 떠오르는 어떤 예전에 합격생분 한 명 있는데, 합격생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떠오르는데,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곳에서요, 어떤 수강생이 첫 해에 이제 좀 애매한 시기에 왔어요. 한
6월인가 7월인가 이렇게 애매한 시기에 와가지고 첫해 1년차 때 안 됐어요. 재수를 했는데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안 보였는데 왜 안 보였냐? 옆에 창피하다고 옆에 경쟁학원으로 가가지고 공부하더니 다시 4년차 때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었으니까 4년차 때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아유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저 학원에 출근했는데 저 로비에서 날 보더니 교수님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끼눈을 뜨고서 나한테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분명히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편에게 공정시장가를 고려하지 않고 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여기 보세요. 여기 기출지문이었는데 모의고사 나온 거죠. 여기 공정시장가율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공정시장가율이란 말이 없어서 틀리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나길래 여기 이게 공정시장가율이 뭐가 공정시장가율이야? 아니 공정시장가율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그 여기 공정시장가율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100분의 60이 공정시장가율이라니까. 진짜 그랬더니 막 칙칙대면서 막 하면서 막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인간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1년차 2년차면 이해했는데 이 4년씩이나 4년째 대학을 다니고서 말이야 이거 참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되긴 되는구나 무조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아니 공정시장가율이랑 말이 없어서 틀리다고 이걸 갖다가 100분의 60이 공정시장가율인데 그 수강생이 항상 생각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꼭 출제상지문 문제 풀어보기 전에 또 교재 한번 또 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 과세입수 및 세율에서 여러분요, 별표의 3개고, 올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계속 기출이 되고 있죠, 지금? 특히 과세표준에 방점을 올해 또 특히 찍어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데 보통 징수하니까 항상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뭐로 한다?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토지건축물 주택이다 그러면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편액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편액에다가 제가 줄근 대로만 적으세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여기 또 밑이죠. 공정 시장가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편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시가편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를 곱합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만이에요. 토지건축물 주택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토지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과세일련제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 곱합니다. 그 공정시장가율이 토지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는 50에서 90%까지 범위 정한다고 되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몇 프로라고요? 70%. 토지건축물은. 주택은 몇 프로라고요? 60%의 원칙. 그래서 40에서 80%까지 범위 정한다고 되는데 60%고. 근데 다만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 비율은 1세주택은 시가편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43, 44, 45 이렇게 시가편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별장과 고급택도요. 별장과 고급택도 고급택이라는 것은 취득세만 준 과세예요. 일정한 요건 갖춘 거. 별장은 이제 살성산에서 제외되어서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그래서 시가편액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별장이나 고급택이라고 해서 공정시장가율 70% 곱한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올해 2024년 신설된 규정인데 꼭 주의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제가 그랬죠. 얘는 주택만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토지 건축물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한액 규정 적용 없다. 토지 건축물은 주택만 적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인데 토지 건축물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과세표준이 주택 과세표준이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 할 때 큰 경우에는 해당 주택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상한액을 못 넘게 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하여튼 주택의 과세입순인데 토지의 과세입순이 이렇게 바꿔요. 건축물 과세입순을 바꿔요. 법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입순 상한액보다 뭐 할 때? 큰 경우에 주택 과세입순은 근데 토지나 건축물을 바꿉니다. 과세입순 상한액으로 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놓고 알아둡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 이 과세입순 상한율이 2024년도는 5%였는데 자, 이거는 뭐 시행령으로 뭐 해마다 바꿀 수 있는 변동될 수 있는 건데 현재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요거 알아둡니다. 계산식을 외울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요거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려드렸어요. 토지 건축물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또 큰 경우인데 적은 경우로 바꿉니다. 그래서 과세입순 상한액을 못 넘게 한다. 주택 과세입순이.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의 경우 재산세 과세입순은 뭐로 한다고요? 이거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합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의 경우는 시가편액으로 하는 것이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인데 잠시 쉬었다가 오늘 뭐 지금 이게 회차가 갑자기 줄어든 8회차로 준비했는데 8주로 레퍼토리 준비했는데 실주로 주는 바람에 오늘도 네타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타임으로. 그래서 2시 이후에 약속 잡으세요. 여러분들. 자, 잠시 쉬었다가 세율부터 이어서 설명드립니다.